신화는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이야기인 동시에 현상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을 담고 있는 이야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화가 이와 같이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이유는 신화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화는 과학이 아직 풀지 못한 영역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화가적 설명들이 과학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도 많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신화를 통해 인간의 심리를 파헤치고 마음속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감정들은 오래전부터 인간과 함께 해온 것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화에 담긴 교훈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렉스는 감정복합이라고도 불리는 정신분석학의 개념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약하거나 강한 컴플렉스를 지니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는 공통의 가치관이 통용되는 범위에 따라 각 개인의 컴플렉스에서 나아가 집단의 컴플렉스, 사회의 컴플렉스 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다움을 강요하거나 여성다움을 강요하는 사회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컴플렉스는 상황을 왜곡하여 보게 하며 그 세기에 따라 많은 상황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게 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컴플렉스란 인간의 마음이나 심리에 영향을 주는 내면의 구조 혹은 힘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감정복합이라고도 하는데 일과 무관한 감정이 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힘이 억압되어 무의식 속에 존재하다가 꿈이나 신경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컴플렉스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으면 생각이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이제 왜곡되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컴플렉스라는 용어는 오스트리아의 의사이자 생리학자인 요제프 브로이어가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를 유명하게 만든 사람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이것이 확장되어 집단이나 지역, 사회, 민족의 컴플렉스로도 확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융은 개인의 컴플렉스보다 더욱 깊은 무의식의 영역에 개인을 넘어서는 집단이나 인류의 마음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냈는데 여러 시대나 민족의 신화에도 컴플렉스의 원형은 공통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민족이나 인류에게 공통되게 내려오는 무의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융은 이 무의식의 영역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정신분석학 용어 중에는 신화에서 유래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컴플렉스들을 신화 속 등장인물의 이름을 차용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컴플렉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이톤 컴플렉스는 어린 시절 겪은 애정 결핍으로 인해 지나치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박 증상을 지칭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아들이 부친에 대한 대항하는 심리를 지칭하고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딸의 모친에 대한 대항 심리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오레스테스 컴플렉스는 부친의 규칙과 모친의 구박 안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심리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다이애나 컴플렉스는 남성에게는 지고 싶지 않다는 여성 심리를, 다프네 컴플렉스는 처녀의
남성 혐오 심리를, 피그말리온 컴플렉스는 인행 편애증이나 인행에 대한 애착 심리 또는 여성을 인형처럼 취급하는 심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파에톤은 태양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친구 에파포스가 자신이 제우스의 아들이라 자랑하는 것을 듣고 자신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놀림을 받습니다. 파에톤은 어머니를 졸라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헬리오스는 자신이 아버지임을 밝히면서 그 증거로 무슨 소원이든 들어준다고 스틱스강에 맹세했습니다. 파에톤은 태양의 마차를 몰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태양의 마차는 4마리의 날개 달린 거친 천마가 이끄는 마차로 조정하기가 매우 힘들어 태양신 헬리오스만이 몰 수 있었습니다. 헬리오스는 자신의 맹세를 후회했지만 아침이 되자 아들에게 마차를 내어주면서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하늘의 중간으로만 몰고 가라고 당부했습니다. 파에톤은 태양의 마차를 몰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차는 조정하기가 너무 힘들어 처음에는 너무 높게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러자 대지는 너무 추워 떨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에톤은 너무 낮게 대지에 가깝게 마차를 몰았습니다. 그러자 대지는 너무 가까워져서 불에 탈 지경이 되었고 모든 강물과 바다마저 말라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우스가 개입하여 벼락을 던졌고 파에톤은 마차에서 에다누스 강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후 아프리카는 사막이 되었고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피부는 까맣게 되었습니다. 파에톤 컴플렉스는 어린 시절 겪은 애정 결핍으로 인해 지나치게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강박증입니다. 주로 성공한 부모 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행동 패턴을 보면 내면의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또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비정상적으로 민감하고 고독감이나 부적응을 겪고 만성 우울증이나 공격성이 있고 또 신경적인 소심증도 있습니다. 다재다능에 대한 강박증을 갖고 있고 애정에 대한 충동적 욕망과 또 조바심과 자기 파괴 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파에톤 컴플렉스로 인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도 하지만 능력보다 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서 실패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에톤 컴플렉스의 대표적인 인물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과 빌 클린턴을 들 수 있습니다. 리처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연루되어 사임을 했고 클린턴은 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탄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어린 시절에 보면은 부모로부터 따뜻한 애정이나 인정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클린턴의 경우는 생부는 클린턴이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고 어머니는 조부모에게 맡기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양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점은 리처드 닉슨도 비슷한데 케이크 교도인 어머니는 자주 집을 비웠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자주 폭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기에 보면 리처드 닉슨은 어린 나이에 형제 둘의 죽음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많고 독특한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 후에도 여전히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처받은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점은 클린턴도 비슷한데 자라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애정을 추구했고 항상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신탁을 들은 테바이의 왕 라이오스는 오이디푸스가 태어나자 발목을 묶어 인적없는 산에 버리게 하였습니다. 그 일을 맡은 보아는 오이디푸스를 이웃나라 코린토스의 목동에게 넘겨주었고 목동은 코린토스의 왕과 왕비에게 바쳤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장차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을 듣고는 무서운 운명을 피하기 위해 코린토스를 떠납니다. 오이디푸스는 테바이로 여행을 하던 중 친아버지 라이오스와 길에서 분쟁이 붙어 죽이게 됩니다. 도중에 오이디푸스는 테바이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스핑크스를 죽인 공로로 테바이의 왕이 되어 자신의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결혼하여 두 아들과 두 딸을 얻습니다. 오이디푸스는 테바이를 선정으로 잘 통치하였으나 갑자기 테바이에 역병이 돌게 됩니다. 오이디푸스는 역병의 원인을 알기 위해 신탁을 하였는데 선왕인 라이오스 왕을 죽인 자를 찾아서 복수를 하면 역병이 물러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의 살해자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맹세하는데 그리스 최고의 예언가 테이레시아스는 그 살해자가 바로 오이디푸스 자신임을 말해줍니다. 결국 이오카스테는 이 무서운 진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고 자신에게 내려졌던 무서운 신탁이 모두 실현되었음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의 브로치를 빼어 자신의 눈을 찔러 스스로 소경이 되고 맙니다. 절망한 오이디푸스는 테바이를 크레온에게 맡기고 딸인 안테곤에 의지하여 각지를 두드러다니며 외롭게 살다 가게 됩니다. 오이디푸스는 그리스 신화의 영웅입니다. 오이디푸스가 방랑 중에 테베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에는 머리는 여자 얼굴이요 몸은 사자인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괴상한 모습만큼 그 괴물은 사람을 만나면 수수께끼를 내는데 풀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곤 했습니다. 이 괴물을 처치하면 그 나라에 홀로 남은 왕비를 차지하고 왕이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를 찾아 그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는 아침에는 4다리로 걷고 낮에는 2다리로 걷고 밤에는 3다리로 걷는 짐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오이디푸스는 이제 쉽게 그 문제를 풀어버렸습니다. 스핑크스는 너무 수치스러운 나머지 절벽에 뛰어내려 죽었다고 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남자아이는 어머니한테 사랑을 느껴 아버지에게 반감을 품는 심리적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도입한 개념인데 프로이트는 의식의 세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진정으로 자신을 지배하는 것은 무의식이며 무의식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주장합니다. 사내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은 동시에 아버지를 사랑의 경제 상대로 바라보게 되고 이 불안의 감정으로부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4-5세면 끝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욕구를 계속 갖게 되면 그 벌로 아버지에게서 제거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갖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동맹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은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형이었습니다. 아가멤논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케네로 돌아온 그날 살해당합니다.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아가멤논이 트로이로 항해할 수 있는 바람을 빌기 위해 딸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제물로 바쳤던 것의 안거품으로 애인 아이기스토스와 짜고 아가멤논을 살해하였습니다. 아가멤논의 딸 엘렉트라는 당시 집을 떠나 있었던 동생 오레스테스와 함께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아이기스토스를 죽여 아가멤논의 복수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죽인 죄는 폐륜이기 때문에 오레스테스는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에게 공격당해서 반쯤 미쳐버리게 됩니다.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여성이 모친을 정오하고 부친에게 성적 애착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여아가 아버지에 대해 강한 소유욕적인 애정을 품고 어머니에 대한 강한 경쟁의식을 가지는 상태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여아에게 일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1913년 칼 융에 의해서 처음 제창되었고 하지만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통합되어 설명됩니다. 유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엘렉트라가 정부와 공모하여 부친을 살해한 어머니를 살해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미의 여신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디아나고 영어식 이름은 다이아나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포이베가 있는데 이 포이보스의 여성형입니다. 아폴론과 쌍둥이 누이 동생이고 달과 사냥의 여신이고
어린아이와 약한 자를 수호하는 여신이며 영원한 처녀를 상징합니다. 다이애나 컴플렉스는 남성다워지고 싶은 여성의 억압된 남건 선망을 가리킵니다. 정상으로는 남성이 지고 싶지 않다는 감정으로 나타나며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가 독립심이 강하고 남성적인 직업을 택하고 독신으로 지내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을 비남성화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유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남성다워지고 싶어한 여신 다이애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또 다른 컴플렉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달로스 컴플렉스는 과거의 장점이 오늘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메두사 컴플렉스는 지나친 자부심으로 인해 외부 환경의 변화를 외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포로크루스테스 컴플렉스는 모든 일을 자신의 잣대로 해석하고 안주하는 현상을 말하고, 시시포스 컴플렉스는 실패로부터 학습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키클롭스 컴플렉스는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다양성을 상실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다이달로스는 건축가 공예의 명인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건축가 공예의 명인이 되어 장인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괴물을 가두어 달라는 미노스 왕의 부탁으로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미궁을 만듭니다. 그러나 훗날 다이달로스는 미노스 왕의 미움을 사서 자신이 만든 미궁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다이달로스는 새들의 날개를 모아 붙여서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너무 높이 날아올라 태양 가까이 다가가는 바람에 밀랍이 녹아 떨어져서 죽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다이달로스 컴플렉스나 이카루스 컴플렉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으로 인해 오히려 곤란에 빠지는 경우에 사용되는 컴플렉스입니다. 다이달로스 컴플렉스는 자신의 장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곤란에 빠지는 경우나 아니면 과거의 장점이 오늘에 와서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 다이달로스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카루스 컴플렉스는 성공을 한 후에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지레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이나 경향을 이제 나타낼 때 이카루스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두사는 바다의 신 포르키스와 그 누이 케토 사이에서 태어난 고르곤이라 불리는 세 자매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두 자매는 흉측한 모습을 한 괴물이었지만 메두사는 아름다운 처녀였다고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포세이돈과 아테나 신전에서 사랑을 나누는 불경을 저질러 아테나 신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뱀으로 바꿔버리고 다른 자매들처럼 괴물로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메두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모두 돌로 변했다고 합니다. 메두사 컴플렉스는 지나친 자부심으로 인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잘 나가던 기업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이 몰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지나친 자부심에 빠져버려 변화하지 않으려는 성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자만심에 도취되어 환경 변화를 외면하다가 나락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을 활동적 타성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이 용어는 1948년에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가 부모의 시선 위협으로 인한 석화의 느낌을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노상 강도입니다.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는 괴물들을 물리치는 여행을 하던 중 침대를 가지고 여행객을 괴롭히는 프로크루스테스를 만납니다. 그는 나그네들을 자신의 침대에 눕혀서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작으면 늘려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테세우스는 그와 혈투를 벌여서 이긴 후에 똑같은 형벌을 주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 컴플렉스는 모든 일을 자신의 잣대로 해석하고 안주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는 자기 기준에 얽매여 잘못된 판단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철학적 에세이로 널리 알려진 신화입니다. 이 에세이에서 까미는 부조리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 신은 강물의 신 아스포스의 딸인 아이게나를 유괴해 코린토의 거리를 돌아다녔다. 아스포스가 코린토 사람들에게 그 사건에 대해 물었으나 아무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당시 코린토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우물에 물을 댈 수원이 없어서 먼 곳에서 물을 끌어다 대느라고 진력이 났다. 시시포스는 강물의 신에게 코린토의 우물들에게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겠다고 했다. 아스포스는 땅에서 달콤하고 시원한 샘물이 솟아오르게 해주었고 시시포스는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었다. 아스포스는 제우스를 찾아가 딸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제우스는 진노하여 하데스에게 그 일을 고했다. 하데스는 죽음의 신을 보내 시시포스를 데려오게 했다. 세상에 도착한 죽음의 신은 땅 위의 세상에 있다 보니 마음이 해이해졌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 겁을 먹고 진저리를 치는데 시시포스가 음식도 들고 술도 좀 마시자고 권하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시시포스와 죽음의 신은 이야기도 나누고 농담도 주고받았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시시포스는 자신이 만든 수갑 한 벌을 보여주었다. 죽음의 신은 유쾌한 기분에 젖어 그 수갑을 차고 말았다. 죽음이 그렇게 포로신세가 된 이후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하데스는 새 백성을 하나도 맞아들이지 못했다. 식물, 동물, 인간을 막론하고 죽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신들은 죽음이 없으면 세상이 비좁아질 것이라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죽음은 신들이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확실한 수단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가장 화를 낸 신은 아레스였다. 죽음이 없으니 전쟁을 하나만 하라고 투덜거렸다. 인간들은 기쁨의 환성을 질렀다. 누구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자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생각에 신이나 술을 실컷 퍼마셨다. 부작용도 따랐다.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위안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파도 죽지 않으니 언제까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우스는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아레스를 보내 죽음을 풀어주고 시시포스를 잡아들이게 했다. 아레스는 제우스의 지시대로 죽음을 풀어주고 시시포스의 영혼을 하데스에게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시시포스에게는 아직 동나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시신을 매장하지 말라고 미리 일러두었다. 시시포스는 죽은 자들의 세계에 도착하자마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의 시신이 매장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장례식도 치러지지 않았으니 자기는 죽은 자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데스는 시시포스에게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오라며 사흘간의 여유를 주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난 뒤에도 시시포스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제우스는 이번에는 일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이 처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신들의 사자인 헤르메스를 보냈다. 헤르메스는 시시포스의 영혼을 붙잡고 그의 시체는 필요한 절차를 갖춰 매장했다. 그런 다음 시시포스의 영혼을 데리고 지하세계로 내려갔다. 시시포스는 죽음을 결박하고 신들을 속인 죄로 가파른 언덕 위로 커다란 바위를 굴려 올리고 그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지면 또다시 바위를 굴려 올리는 헛된 수고를 영원히 되풀이해야 하는 벌을 선고받았다. 시지퍼스 컴플렉스는 신들을 기만했던 시지포스가 받는 벌에서 유래했습니다. 시지포스가 힘을 다해서 큰 바위를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신들이 다시 산 아래로 굴려버리기 때문에 시지포스는 끝없이 바위를 굴려야 하는 벌을 받습니다. 시지포스 컴플렉스란 실패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패로부터 학습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히브리 신화와 관련된 컴플렉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아 컴플렉스는 강박적으로 사람을 도우려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신 컴플렉스는 자신을 신과 동일시하는 정신장애의 일종입니다. 카인 컴플렉스는 부모의 사랑을 둘러싼 형제자매 사이의 갈등을 말합니다. 그 외에 유디 컴플렉스나 아브라함 컴플렉스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메시아 컴플렉스와 카인 컴플렉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향료를 몸에 바르는 예법에 따라 생긴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수행할 특별한 종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유대계의 경전인 타나크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말은 1950년대 말 밀턴 로키치라는 심리학자가 자신을 메시아로 착각하는 3명의 환자들을 치료한 과정을 쓴 책에서 비롯된 심리학 용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일종의 광복관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동기는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은 곧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불행하다는 감정을 억압하여 그 반동으로 자신은 행복하다는 강박적 믿음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사람을 돕는 일로 자신은 행복하다고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믿음을 스스로 부과해서 나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에 의한 행동은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결과가 생각되지 않는 경우 비정상으로 구애되거나 간단하게 단념해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종교를 권유할 때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 신화에서 카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던 카인과 양을 키우던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카인은 땅에 곡물을 바치고 아벨은 첫 번째 새끼 양을 잡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기뻐했으나 카인의 제물은 별로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질투하여 화가 난 카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데리고 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카인 컴플렉스는 부모의 사랑을 더 차지하기 위해 형제 자매 간에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이나 적대감, 경쟁심을 지칭합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융이 만든 용어입니다. 형 카인이 아울 아벨을 질투하여 살해한 데서 형제 간의 경쟁심, 적대감, 공격성 등을 뭉뚱그려서 카인 컴플렉스라는 개념으로 정립시켰습니다. 삼국지연의에 보면 그 형인 조비가 동생인 조식을 질투하여 조식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7걸음을 뗄 동안에 시를 짓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명한 시가 칠보시가 있습니다. 의학과 심리학에서 신드롬 또는 증후군은 여러 개의 증상이 하나로 연결되지만 그 까닭을 밝히지 못하거나 그 증상이 한 가지가 아닐 때 병의 이름에 준하여 부르는 용어입니다. 신드롬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에서 왔으며 함께 달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후군은 의학적으로 병적인 증상이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복수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붙이는 명칭입니다. 증상도 또한 폭이 넓어서 무슨 병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공통분모가 존재하는 환자들을 묶은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플렉스와 증후군은 조금 다릅니다. 증후군은 일종의 질환이고 정세고 또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컴플렉스는 좀 더 큰 범위의 복합적인 정신분석학적인 개념입니다. 엄밀하게는 다르지만 큰 차이 없이 병행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도니스 증후군은 아도니스 키프로스의 왕 키니라스에게는 뛰어난 미모를 가진 딸 미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아프로디테보다 아름답다고 미모를 찬양하자 아프로디테 여신은 미라에게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저주를 내렸습니다. 미라는 정체를 숨기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이를 가졌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한 아버지는 격노하여
칼을 들고 미라를 쫓았습니다. 미라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신들은 그녀를 죽일 수 없도록 나무로 변신시켰습니다. 미라는 아도니스라는 사내아이를 낳았고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를 찾아내 하데스에게 데려가 페르세포네가 그를 잘 돌보았습니다. 아도니스는 눈에 띄게 잘생긴 젊은 남자로 자랐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를 되찾으러 지하세계로 내려갔지만 페르세포네는 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두 여신은 제우스에게 중재를 부탁하자 제우스는 남은 인생의 3분의 1은 아프로디테와 3분의 1은 페르세포네와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가 원하는 사람과 보내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아도니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습니다. 아도니스 증후군은 남성들의 외모 집착증을 말합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풍조에 따라 타인에게 인정받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남성들도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외모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보다 잘생긴 사람을 보면 질투와 부러움에 심한 두통을 겪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종교의 성지입니다. 예루살렘 증후군은 정신병적 증후가 보이지 않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발병하는 현상입니다. 수주간의 시간이 경과하거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완쾌된다고 합니다. 유태교나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신도에서 두루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종교를 소재로 하는 강박적인 사고, 망상, 그 외의 정신병적 체험의 발정을 수반하는 일련의 심리현상입니다. 예루살렘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으로 스탕달 증후군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스탕달은 1817년 르네상스의 발상지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방문하여 르네상스 시대의 아름다운 미술품을 감상하다가 무릎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한 달에 한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한 정신적 혼란을 느껴서 피렌체 산타 마리아 누오바 병원으로 실려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사한 증상으로 파리 증후군이 있습니다. 외지인이 파리를 방문하여 파리에 대한 환상과 실상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해 겪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입니다. 주로 일본인들이 많이 앓는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고상하고 낭만적인 파리를 기대하고 왔다가 거리에 널린 개똥이나 쓰레기, 노숙자들,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이런 불친절한 웨이터, 이런 문화적 충격으로 인해서 해마다 10명 이상이 발병하여 프랑스 주재 일반 대사관에는 24시간 의료진이 대기한다고 합니다. 증상은 사람마다 다른데 자신이 전자파 공격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거나 자신을 태양왕 루이 14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 사람인 척하는 일본인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키소스는 가장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나르키소스가 16살이 되었을 무렵 이미 남녀를 막론하고 그에게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나르키소스가 아무도 자기에게 적합한 상대로 여기지 않은 탓입니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는 우연히 강둑에 앉아 있다가 물에 비친 제 모습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나르키소스는 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에 외을 맞추려고 몸을 숙이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즘은 1899년에 독일의 정신의학자 네케가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신의 외모나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성격 또는 행동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나르시시즘과 관계 있는 증후군으로 피터팬 증후군이 있습니다. 피터팬은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어른의 사회로부터 네버랜드로 떠나서 이 꿈나라에서 모험하는 나이를 먹지 않는 영원한 소년입니다. 마지막에 웬디를 비롯한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때도 피터팬은 네버랜드에 남아 영원한 소녀로 남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은 동화 속의 피터팬처럼 영원히 어린이이고 싶어하는 성인에게 나타나는 증후군입니다. 몸은 성인이 돼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어린이가 되기를 원하는 심리 상태나 행동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1970년대 후반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카일리가 제창한 개념입니다. 어른들 사이에 끼지 못하는 어른아이, 증후군을 겪는 남성들을 일컫는 의학 용어입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성입니다. 책임감이 없고 항상 불안해하며 쉽게 현실에서 도망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피터팬 증후군의 증상은 나이대에 따라 단계별로 나타납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사이에서는 무책임한 것이 특징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성숙했지만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중학생 나이대 때는 불안한 증세를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명랑하게 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나이대에서는 고독을 싫어합니다. 고독을 비정상적으로 싫어하며 언제나 어떤 그룹에 속해 있고 싶어 합니다. 대학생 정도가 되고해서 청년기에는 성 역할의 어떤 갈등을 겪습니다. 여성에게 남성다움을 어필하면서도 어떤 측면에서는 여성의 모성애를 갈구합니다. 20대 중반이 되면 자기애나 나르시시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필요 이상의 완전함을 추구하며 현실에서 달성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면 현실 세계를 도피합니다. 사회인 수준에서는 남존여비 사정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지만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떠맡기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으로 무능하며 매사에 무기력하고 스스로의 실정을 느끼기도 합니다.